자, 이번 시간은 제7장 중성점 접지 방식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거를 중성점 접지 방식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한번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삼상결선이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델타 결선이 있고, 그 다음에 Y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 Y 결선이 가장 일반적인 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V 결선이 있어요. V 결선이.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선을 써야 될 것이냐. 델타 결선을 쓰는 게 나으냐, 아니면 Y 결선을 쓰는 게 낫냐, 아니면 V 결선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려면 우리가 송전선로의 길이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의 에너지 전달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송전 거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선로를 통해서 보낼 송전 전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내야 될 송전 전력을 고려를 해서 먼저 라인의 전압을 결정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알프레드 스틸이 얘기한 송전 전압의 개념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송전 전압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가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우리가 볼링을 하나 한다고 쳐봐요. 볼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볼링공을 밀 때 굴러가야 되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뭐가 됩니까? 상당히 강한 힘으로 밀어야 되죠. 예. 압이 커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는 짧다 하더라도 굴려야 되는 볼링공의 무게가 막 이따만하다. 그러면 뭐가 돼요? 아주 굉장히 큰 암을 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틸식의 이 라인의 전압 공식을 보게 되면 5.5 루트 0.6에다가 요 L이죠. 요 L. 요 L을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분의 P 할 때 요 P죠. 요 P. 예. 여기에 P가 들어가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럼 어떤 전압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그 근본을 보면은 우리가 전압을 높이게 되면 총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돈이죠. 예, 돈. 이때 높은 전압을 택하면 택할수록 전선의 비용은 내려가죠. 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전선 주변에 형성되는 전개가 매우 강하면서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절연 비용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절연 비용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압이 높아져 가면 총 비용은 내려가지만 어느 점 이상이 돼버리면 다시 상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 비용이 가장 작게 떨어지는 요 전압이
얼마냐? 그 요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요거다 이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성점 접지라고 되는 이 항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Y결선을 가느냐, 중성점 접지를 생각하지 말고 Y결선을 할 것이냐, 델타 결선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압이 높으면 이 표에서 말하듯이 전압이 높으면 절연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송전선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전압이 높아지게 되면 절연 비용이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델타 결선은 낮은 전압의 효율가 좋아요. 네, 델타 결선은 낮은 전압에 추천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 높으면 Y결선을 추천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전압에는 Y결선이 좋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만 본다면 우리가 Y결선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델타 결선 같은 경우를 두 가지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계산을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17만 볼트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7만 볼트다. 그럼 델타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호칭하는 이 17만이라고 호칭하는 이 전압은 선간전압이다 말이죠. 요 상과 요 상 간의 선간전압인데 델타 결선은 선간전압하고 상전압이 같으니까 이 코일에도 17만 볼트가 걸린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Y결선을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Y로 결선을 해서 17만을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간전압은 17만일지 모르지만 요거는 한 상의 전압은 10만 정도면 된다 이거죠. 예. Y결선은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러면 이 코일의 절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델타 결선을 하면 17만이 되고 Y결선을 하면 10만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델타 결선은 낮은 전압에 적용을 하고 Y결선은 높은 전압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송전 전압의 종류가 뭐가 있냐 하면 요 라인에 이 송전 전압의 종류가 22, 22,000, 66,000, 154, 345, 765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22,000이 제일 낮죠? 예, 얘는 델타 결선이에요. 얘는 델타 결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Y결선입니다. 얘네들은 다 Y결선. 그 중에 66 같은 경우는 소리액터 방식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154, 345, 765는 직접 접지 방식 중에서도 유효 접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7장을 공부할 때 중성점 접지 방식을 이해를 할 때는 앞으로의 송전전압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송전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델타 결선보다는 Y 결선을 하게 되는데 Y 결선의 그 중성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 자체에 여기에다가 델타 철탑을 사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쓰는 선로도 옛날입니다. 이건 옛날이라고 해도 돼요. 옛날 그 전봇대가 나무로 만들어졌던 시절, 목주, 나무 목자를 썼죠. 목주 시절에는 이 라인의 전압이 3,300, 6,600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배전선로에 전압이 전부 다 CP를 쓰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6,600, 3,300이 현재 22,900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3,300과 6,600V 일대의 이 결선은, 여기는 델타 결선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229는 Y 결선이죠. 자, 이러한 근거를 봤을 때에 델타 결선을 할 것이냐, Y 결선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바로 중성점 접지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중성점 접지 방식에 우리가 표현을 할 때에 이 중성점 접지가 된다는 얘기는 델타 결선에는 중성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접지를 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델타 결선이라고 하지 않고 비접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접지를 안 잡는다는 얘기죠. 잡을 수가 없어. 중성점이 없으니까. 중성점 접지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비접지 또는 접지식 또는 접지 방식. 그래서 비접지식 또는 비접지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문제에서 비접지 방식이다라고 나오면 이거 델타 결선, 이렇게 딱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중성점 접지가 있는 여기 이제 Y 결선의 요 가운데가 중성점 아닙니까? 요 중성점 접지를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첫 번째가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저항 접지, 그리고 세 번째가 소호 리액터 접지.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먼저 델타 결선은 따로 요 특징을 외워두셔야 돼. 예. 델타 결선의 특징을 꼭 외우자. 예. 두 번째, 그러면 Y 결선에서는 뭐와 무엇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Y 결선에 대해서는 요 직접 접지 방식하고 소리액타 접지 방식과의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야 된다.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자. 또한 특징도 뭐가 됩니까?
특징을 외워야 된다. 외우자.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들어가서 시작을 해보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직접 접지 방식에 제가 요 칸을 좀 띄웠는데, 칸을 좀 띄웠어요. 그 띄운 이유는 뭐냐 하면, 직접 접지 방식이지만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포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건데 얘는 만두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만두 그러면 만두인가 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만두라고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는 찾기 어렵죠. 왜?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고기 만두냐, 야채 만두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직접 접지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효 접지 방식이냐 아니면 다중 접지 방식이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고기 만두냐 야채 만두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꼭 뭐가 됩니까? 잘 해 두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요점이 나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가 표현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성점 접지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에 지락 고장 시 건전상. 자, 건전상이라고 하는 말은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지우고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 말은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꿔주게 되면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특징 때문에 바로 뭐가 됩니까? 높은 전압에서는 델타가 아닌 Y 결선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자, 우리가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에 변압기가 델타 결선되어 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요 지락이 발생한 전선이 아닌 나머지 다른 두 개의 전선, 여기죠. 요게 건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전상의 전위가 또는 전압이라고 합시다. 예, 전위가 루트 3배 상승한다. 예. 그렇지만 얘를 전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루트 3배 전위가 상승한다는 말은 결국 그 말의 의미는 이 얘기예요. 예. 이 말의 의미는 절연 비용이 증가한다. 절연 비용이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를 Y 결선을 하게 되면 중성점이 있게 되고 그 중성점을 접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 중성점 접지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잊어먹으면 안 되죠. 세 가지.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호 리액터 접지가 있는데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직접 접지 방식을 쓰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다른 상으로는 전이가 회로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건전상의 전이 상승이 낮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기의 절연 레벨을 경감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지락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는 회로가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락전류가 흐른다. 이때 또 다른 말로는 지락전류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영상전류라고 하면 돼요. 영상전류. 예. 그래서 영상전류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상전류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지락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회로가 구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회로라는 말은 회로. 전류가 흘러다니는 길을 회로라고 해요. 전류가 흘러가는 길, 즉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는 길이 회로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길. 그런데 여기서 이 한자를 보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회자를 쓴 데가 이렇게 쓰면 여러분이 기억이 날까 모르겠네. 하회마을이에요. 예. 경북 안동에 있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전류가 얘도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어떻게 돌아오느냐? 뭘 어떻게 돌아와요? 공기 중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 올라온다는 표현이 XC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야가 일로 와서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락전류가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상의 전선을 갖다가 건드리기 때문에 루트 3배 계산을 해보니까 루트 3배의 전압이 더 커지더라. 그 절연 비용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직접 접지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건전상의 전이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일로 안 가거든요. 짱구예요. 이 힘든 곳을 가게. 예. 그래서 전이 상승이 억제가 된다. 즉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절연 비용이 뭐가 돼요?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다. 이 얘기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의 뭐가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중성점 직접 접지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절연 레벨, 절연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전기 동작을 확실하게 한다. 계전기가 동작을 하려면 사고가 났다는 그 시그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락전류를 델타 결선에서 지락전류를 계산을 하게 되면 IG는 뭐 2파이F의 루트 3V의 뭐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지락전류의 크기가 미리암페어. 미리암페어면 뭐예요? 1보다 작은 전류란 얘기잖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계전기가 동작하기가 매우 뭐가 돼요? 어려워. 야, 이게 지금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전류에도 동작을 해야 되는 고감도 계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고감도의 계전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직접 접지 방식의 전류는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이 지락 전류를 얘는 오음의 법칙으로 계산해야 돼요. Z분의 2로 계산을 하다 보니 여기에 C가 가지고 있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계산값은 1A보다 훨씬 커요. 예, 매우 크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몇백 암페어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락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어린애가 왔는데 뺨이 약간 뭐가 됩니까? 팔그스름해. 근데 이게 뺨을 한 대 맞았다는 것 같은데 야, 이게 크기가 미리암페어가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여기가 완전히 뭐가 됩니까? 막 찢어져 가지고 오면 이거 당연히 맞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직접 접지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해야 되고요. 요건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소리터 방식에서는 일선 지락 시 아크 지락을 재빨리 소멸시켜 그대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다. 요거는 소리터 방식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개념에서는 1번과 3번은 직접 접지 방식 외워두셔야 됩니다. 예,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중성점 접지 방식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게 분리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요 접지를 요거에서 비접지 방식은 사실은 이제 이거는 델타 결선을 말하는 거고요. 예, 요거는 이제 Y 결선에서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직접 접지 방식이다, 저항 접지 방식이다, 소리액터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가늠이 되는 건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자, 만약에 변압기가 이 안에 내부의 결선이 Y 결선이 되어 있다. 예.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Y 결선이 내부가 Y 결선이 한쪽이 되어 있다. 그래서 부싱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면 요 중성점 단자를 여기 외부의 배꼽에 이렇게 내부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에 자, 땅이 있죠. 예, 대지. 이제 대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스라든가 그라운드라든가 이걸 잘 안 쓰려고 해요. 테라. 예. 그래서 여기다 접지봉을 때려박고서 그냥 접지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를 우리는 요 점과 접지봉을 다이렉트 아무것도 끼지 않고 직접 연결했다 해서 직접 접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접지 방식이 좋기만 하다? 이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도 있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 직접 접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저항접지 방식이에요. 저항접지 방식은 간단한 겁니다. 이거 끊으면 돼요. 끊어서 NGR이라고 하는 뉴트럴 그라운드 레지스터라고 하는 NGR이라는 것을 XX 주식회사에서 사다가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저항을 끼워서 연결했다 해서 저항 접지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 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의 단점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지만 소호 리액터 방식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소호 리액터 방식은 전기 사고는 크게 단락사고하고 지락사고로 나누어지는데 지락사고를 다시 나누어요. 그래서 영구지락사고, 영구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 영구가 지락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 사람이 가서 그 지락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고, 순간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락이 발생했지만 그 지락의 원인이 스스로 해결되는 거예요. 즉 간단하게 얘기해서 새가 철탑에 앉아가지고 선을 건드렸다. 그러면 새의 몸을 통해서 지락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그 순간에 새는 튕겨나가기 때문에 스스로 원인이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가 높은 송전계통에서는 순간지락이다. 이때 굳이 정전이 되면, 우리가 정전이 되면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시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과도 안정도다라고 표현해도 관계없어요. 이때 과도 안정도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결국 정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전으로 간다. 그렇지만은 과도 안정도가 좋다는 말에 의하면 정전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송전이 가능하다라는 말하고 같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 지락이 발생해서 새는 이미 떠나갔는데 굳이 차단기가 동작을 해갖고 정전을 할 필요가 있느냐? 예,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자. 즉 멋있는 말로 과도 안정도의 향상을, 과도 안정도의 증진의 그 목적을 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소호 리액터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를 바꾸면 돼요. 예. 여기에 저항 레지스터입니다. 저항을 넣지 않고 코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구리선을 감아서 코일을 집어넣으면 되죠. 이것이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는 소호 리액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 그 소호 리액터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 페테르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패터슨 또는 페테르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PC 방식이라고도 해요. 패터슨 코일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접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저항 접지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전혀 별개의 우리가 순간지락의 대부분이 순간지락인데 굳이 정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과도 안정도 향상의 목적을 둔 것은 바로 뭐가 돼요? 소호 리액터 방식이다라는 거를 딱 정리를 하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비접지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로의 길이가 짧거나 전압이 낮은 계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송전전압 공식 5.5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에서 L과 P가 작아지게 되면 얘는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송전거리가 짧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송전전압을 높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세목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기억을 해뒀다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락이 발생을 했다. 자, 지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야가 이렇게 지락이 발생하면 지락이 발생한 그 상은 전류가 흐르질 않죠. 전위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루트 3배 상승을 해서 결국 이것은 절연 비용의 증가를 갖고 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포인트는 델타 결선에서 외워둬야 될 포인트는 지락이 발생하면 루트 3배 전압이 상승한다. 몇 배? 루트 3배. 그래서 그만큼의 우리가 절연 비용이 추가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때 비접지 방식의 장점, 바로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뭐냐? 그래서 이 회로가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델타 결선이 되어 있다. 자, 이때 지락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 공기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공기중으로 간다는 의미가 XC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다 보니 IG는 2파이 넘어갑시다. 마지막에 마이너스 6승을 얻어맞기 때문에 왜냐하면 C가 마이크로파라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산값은 단위가 1A도 안 된다. 미리암페어다. 1A도 안 된다. 그래서 지락전류가 매우 작다. 그러니까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근접 통신선의 유도장애인데 통신선의 유도장애의 주범이다. 그런데 주범의 힘이 약하니까 유도장애가 적다. 이게 바로 그 비접지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 이외에 이거는 3번과 4번은 전기기기에서 전력공학이 아닌 전기기기에서 델타 결선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델타 내부에서 고저파, 3고저파가 잡힌다거나 단상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델타 결선을 했을 때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두 대를 가지고 V결선 상태로서 유지가 가능하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지 전력공학 계통에서의 우리가 델타 결선을 사용하는 이후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락전류가 매우 작다. 지락전류가 유도장애의 주범이니까 주범의 힘이 약하니까 유도장애가 작다. 요 두 가지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 달라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꼭 기억을 해달라. 3번과 4번은 이제 전력공학보다는 전기기기 쪽에 조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비접지 방식에서는 요거는 그 델타 방식의 특징이죠. V결선인 경우에는 요 P1은 변압기 한 대 용량입니다. 요거는 변압기 한 대 용량.
삼상 변압기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단상 변압기 세 대를 가지고 델타 결선을 했을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갔을 때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나머지 두 대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것은 변압기 한 대 용량입니다. P1, P1, P1일 때. 자, V결선으로 갔을 때 출력. 이건 뭐 다 기계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출력 그럼 얼마예요? 0.577, 57.7%밖에 힘을 못 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델타 결선을 하다가 우리가 한 대가 고장이 나면은 두 대 남았으니까 66.6% 아닌가 이렇게 가는데 그렇지 않고 57.7% 절반밖에 힘을 못 내니까 자, 한 대 더 갖다 100% 힘을 보는 게 맞지 두 대 써놓고 50% 정도 힘밖에 안 쓴다는 것 좀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 그 이유는 바로 이용률 때문에 그래요. 이용률이 86.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V결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V결선은 임시 전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차후에 증설을 대비하는데 아직 기존의 용량이 작대거나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그러한 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게 보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요것 또한 전기 기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중성점 접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 자, 그래서 비접지 방식의 단점 바로 뭐가 돼요? 루트 3배 전압. 건전상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여기죠. 지락이 발생하지 않은 이 건전상 얘가 지락이 발생을 했고 요건 고장상 고장이 났으니까 얘는 건전상의 전압이 그 다음에 2번은 필요 없는 얘기고요. 그 바람에 전압이 루트 3배 상승하니까 어떻게 돼? 절연 레벨을 높여야 되겠죠. 절연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말하고 절연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 절연 레벨을 높인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높아진다라는 말. 자,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델타 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Y결선, 중성점이 있는 Y결선에 접지를 해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데 직접 접지 방식의 특징은 뭐고 저항 접지의 방식의 특징은 뭐고 소리터 방식은 어떠한 원리가 있고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